자,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고,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탐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탐색 알고리즘이 BFS라는 게 있고 DFS라는 게 있습니다. BFS는 내부적으로 Q를 사용하는 거고, DFS는 내부적으로 스택을 사용하는데,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제기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빅 O로 나타내면은 O m 플러스 n, 즉 간선수와 노드수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탐색할 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든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문제에 따라서는 다른 BFS, DFS 중에 더 바람직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를 그 문제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때와 관련해서 뭐 제기 깊이, 트리의 폭, 뭐 문제의 성격 이런 거를 잘 보고 BFS, DFS 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주로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무방향의 경우에는 BFS 쓰고 방향 그래프에서는 DFS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방향 그래프에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FS는 쭉 끝까지 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형태가 돼서, 주로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게 필요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특별하게 뭐 무조건 방향은 DFS고 무방향은 BFS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문제를 풀 때 먼저 이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나타낼 건지 인접 리스트로 나타낼 건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성능이 달라져요. 그리고 희소 그래프인지 밀집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또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를 쓰는 그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무방향, 방향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형태로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이제 그래프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인접 행렬로 만들 건지 인접 리스트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BFS 이용할 건지 DFS 이용할 건지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FS 관련된 응용을 좀 보고 DFS 관련된 응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FS 이용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무방향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차례가 오겠지만,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첫 번째는 무방향 비가중치예요. 그럼 얘는 그냥 BFS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무방향이든 방향이든 가중치 그래프의 경우, 그 가중치가 양의 정수이면 0보다 크면은, 그때는 이 챕터 끝에 배우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 이제 가중치 그래프인데 그 가중치의 경로 값들이 음수도 가능한 경우에는 음의 주기가 있으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작아져요. 음의 주기라는 건 이 주기인데, 그 주기의 경로의 합이 음수예요. 그럼 그 주기를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경로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근데 계속 짧아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없고, 음의 주기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하는 벨맨 포드나 뭐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 같은 거를 써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경로의 길이가 뭐에 의해서 경로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은 간선의 수로 측정하는 거죠. 간선의 수. 그래서 이 BFS는 우리가 방문하는 순서, 그래프를 탐색할 때 방문하는 순서가 레벨 단위로 그 출발 노드에서 얼마나 멀리 있다라느냐, 가까운 노드부터 차례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BFS 알고리즘은 visited 배열을 쓰고 그 다음에 Q를 써요. 그래서 Q에 넣고 Q에 빼내서 그 이웃들을 살펴보는데 그 이웃들이 아직 방문을 안 했으면 다시 Q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를 재야 되니까 출발 노드의 거리는 0이 돼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S를 넣고 0을 넣는데 이 거리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A라는 노드, 출발 노드에서 B까지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BFS를 다 진행하고 나면은 그 출발 노드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주는 거예요. A까지는 얼마, B까지는 얼마, C까지는 얼마, E까지는 얼마, D까지 얼마를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결과를 저장할 디스턴스라는 배열을 두고 있습니다. 디스턴스 배열. 그리고 이 디스턴스 배열을 처음에 뭘로 해놨냐면 무한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무한대. 그러면 저 무한대 값을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는 int 값이니까 int max 최대 값으로 놓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최대 값으로 놓고 사용하다 보면은 저 최대 값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최대 값을 놓고 계산하다 보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보통은 최대 값을 놓고 쓰지 않고 그 가장 큰 값, 내가 이 프로그램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하나 정해서 보통 쓰는데 주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 숫자가 987654321 요 값을 그 상수로 INF로 설정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걔를 나중에 뭔가 덧셈하든 뺄셈하든 오버플로우는 발생하지 않고 엉뚱한 숫자는 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도 맥스 값이 필요할 텐데 맥스 값 하면 우리가 주로 언어마다 있겠지만 인테저 맥스 밸류나 인트 맥스 이런 거 쓸 텐데 주로 그렇게 안 쓰고 그런 값을 많이 써요. 인트 컨스트 C++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 const int inf는 987654321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걸로 초기화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디스턴스를 무한대 놓고 출발 S를 0으로 놓으면 저 디스턴스 배열하고 저 위에 있는 비지트 배열이 중복이 돼요. 불필요해요. 비지트는. 왜냐하면은 무한대로 되어 있으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비지티드도 쓰고 있고 배열도 쓰고 있고 디스턴스 배열도 쓰고 있는데 하나만 쓰면 돼요. 보통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디스턴스니까 여기서 보면 not visited가 아니라 visited가 무한대이면 진행하고 무한대가 아니면은 이미 방문해서 값을 준 상태죠. 그러면 다시 방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기본적인 BFS에다가 추가하다가 디스턴스를 추가했는데 디스턴스를 비지트를 사용하지 않고 디스턴스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출발 노드에서 들어와서 그 이웃들을 방문할 때는 거기까지 간 거리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S의 이웃들은 1일 가지고 되겠고 걔를 들어가서 걔를 다시 빼와서 살펴보면은 이제 그 이웃들은 2가 되는 거죠. 거리를. 그래서 계속 distance v 플러스 1 해서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드에 플러스 1을 해서
이웃을 넣어주면은 출발 노드부터의 최단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알고리즘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E까지는 거리가 얼마, D까지는 거리가 얼마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용에 따라서는 최종 목표가 거리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방법까지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행하면서 그 경로 정보를 알기 위한 정보를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previous node라는 value를 이용해 가지고,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플러스 1 할 때 썼던 v 노드 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어디가 있어? A는 1, B는 1이겠죠. 그럼 A의 이웃을 살펴볼 때 C를 살피겠죠. 그러면 C의 previous node는 뭘로 정해 놓는 거야? A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S에서 C까지의 그 최단 경로를 알고 싶으면 C의 previous node를 보면 뭐가 나와? A가 나오지. 그럼 A로 가서 A의 previous node를 보면은 S이겠죠. 그럼 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로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가 보통 이제 공간을 추가로 쓰니까 많이 안 쓰는 방법이고, 그 방법 대신에 계산한 다음에 그 디스턴스 배열 갖고 거꾸로 계산해 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거꾸로 계산하냐? C에서의 경로를 찾고 싶어요. 그럼 C의 경로 값은 2가 되겠죠. 저 디스턴스에. 그러면 C의 이웃들을 살펴봅니다. A, E, D, B가 있겠죠. 그럼 A, B, D, E 중에 이 C가 2니까 1인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A도 되고 B도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찾으면 S, A, C로 가나 C, B, S로 가나 경로 2는 맞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던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계산을 해서 경로를 구축합니다. 보통 나중에 우리가 동쪽 프로그램을 살펴봐도 쭉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으로부터 거꾸로 와서 답을 다시 만들어내요. 해를. 예를 들면 영일 배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물건들을 집어넣는데 최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차지하는 공간이 15다. 그럼 이 15를 어떻게 해서 만드냐? 어떤 놈들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거꾸로 와서 계산을 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와서 계산하지 않고 가면서 추가 정보를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꾸로 오나 추가 정보를 이용하나 다시 그 값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ON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는 건 아니고 값을 구축하기 위한 일부 정보만 넣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또 가야 되는 거고 하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아니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늘 보통의 방법은 이런 previous node를 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아예 디스턴스를 배열을 별도 쓰겠지만 이걸 안 쓰고 플러스 1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렇게 배열에 넣을 때 S만 넣는 게 아니라 현재 거리를 넣어서 페어 단위로 넣어가지고도 프로그램 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페어 넣고 페어 빼서 요 페어의 S 값이 요 값이 1이면 얘를 이용해서 넣는 애들은 플러스 1을 해서 넣는 이런 방법도 또 씁니다. 그러니까 구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간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이 예제에서는 비지트 배열 쓰지 않고 디스턴스 배열만 써서 다 구한 다음에 그 결과적인 디스턴스 배열을 통해서 거꾸로 가서 내가 필요한 필요한 경로를 구하고 그 경로를 이용해서 이제 보내면 되겠죠. 게임 같은 데서도 저기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야 되면 구한 다음에 경로를 알아야 되고, 경로를 구한 다음에 경로가 구해졌으면 그 말을 그 경로대로 움직이게
보내겠죠.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BFS의 응용은 연결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연결 여부는 BFS 써도 되고 DFS 써도 돼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BFS 쓰는 게 효과적인 게 요 단위로 1인 애들을 다 만나고 2인 애들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FS로 가는 것보단 얘는 뭐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겠지만 DFS 하는 것보다 당연히 BFS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예. 안 그러나? 예.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진짜 DFS 하나 BFS 하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BFS나 DFS 하나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BFS 수행하나 DFS 수행하나 그 노드로부터 방문할 수 있는 모든 노드는 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연결이 안 돼 있는 애들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든 노드는 1번부터 n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1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번 출발하면은 얘네들 다 방문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추루로 될 거예요. 방문했다. 그럼 얘네는 하나의 연결된 서브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1번, 3번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비지티드 보니까 2번은 아직 안 됐네. 그럼 2번에서 또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2, 4. 그럼 또 한 세트가 나오는 거고 3 갖고 4 갖고 5 갖고 6을 안 갔으니까 6에서 또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 안 시킨 것들을 다 n까지 가면은 거기에 부분 그래프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컴포넌트라는데 이 그래프가 하나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개로 되어 있는지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 컴포넌트 중에 뭐 가장 큰 서브 그래프가 뭔지 가장 작은 서브 그래프가 뭔지도 다 찾을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그래서 요런 형태의 코딩도 문제에 따라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 그래프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 노드에서 모든 노드에 대해 수행해야 되니까 1번부터 n번까지 하는데 1번을 통해서 방문해서 처리했던 노드는 다시 방문할 필요 없으니까 비지티드 베어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건 그 현재 노드를 출발 노드로 써서 BFS를 수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꼭 BFS를 수행할 필요 없고 DFS 수행해도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DFS의 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상 정렬이에요. 이것도 정렬인데 이 위상 정렬은 그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이 선을 통해 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도의 화살표가 있으면 M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E와 B는 어떤 순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B부터 하든 E부터 하든 상관이 없고 걔들 한 다음에 A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상정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방향 그래프에서 이제 어떤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들을 통해서 나름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유니크한 건 아니죠.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없으면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다. 그러면 A를 먼저 하나 B를 먼저 하나 상관이 없어요. A, B를 한 다음에 C를 해야 되지만 A를 먼저 하나 B를 먼저 하는 건 순서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각 노드에 1번부터 n번까지의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1번부터 n번까지 합을 할당하는 것을 우리는 위상정렬이라고 합니다. 위상정렬. 근데 이 위상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가 없어야 돼요. 주기가 있으면 얘네들의 순서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뺑뺑 도니까 순서가 없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없으면은 위상정렬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위상정렬의 결과값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할 수는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주기가 없는 방향 그래프를 DAG라고 그래요. Directed Acyclic Graph. 그래서 이 DAG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우리 컴퓨터 공학에 보면은 DAG로 모델링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 이 DAG에는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를 보면 A는 진입하는 게 없어요. B도 진입하는 게 없어요. C는 진입하는 거 있는데 나가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저렇게 A처럼 진입차 수가 0인 노드들을 소스 노드라 그래요. 그리고 진출차 수가 0인 노드들을 싱크 노드라 그럽니다. 소스, 싱크. 그러면 항상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소스 노드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애들은 싱크 노드들이에요. 싱크 노드들. 이런 문제들은 여기 중간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프, 이런 방향 그래프가 주었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위상정렬 한 다음에 그 위상정렬된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대학 선우수 이수책에도 위상정렬의 한 예예요. 우리가 A라는 과목을 들으려면 M부터 들어야 되고 M을 이수한 다음에 E와 B를 이수하고 그래야지 A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위상정렬을 해야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교과목을 이수할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상정렬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힌트는 소스와 싱크 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노드를 먼저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알고리즘은 직관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소스 노드를 찾아요. 소스 노드를 찾으면 그 노드의 가장 첫 번째 번호를 할당합니다. 소스 노드가 이 얘처럼 여러 개 있으면 할당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할당하면 돼요. 여기서 A면 A, B면 B 할당을 해요. 그래서 할당을 했어. A에 할당했어. 그럼 얘를 지워요. 지우면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요? 여기서 소스를 또 찾으면 돼요. 그럼 소스는 뭐예요? B죠. 그럼 B에다가 2번을 또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워. 남는 거 C네. 그럼 3 할당하면 돼요. 그럼 1, 2, 3. 이 예에서 보면은 M이 소스죠. 그럼 M에다가 1을 할당해요. 그리고 쟤를 제거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봤던 그 모습이죠. E, B, A가 있는데 E가 소스가 되고 B가 소스가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에 할당하면 돼요. 2번을. 그리고 걔를 제거하면은 소스는 2밖에 안 남겠죠. B에 할당했으면. 그러면 2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해. 그럼 이제 A 하나 남으니까 할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스 노드를 찾아. 소스 노드에 가장 작은 번호를 할당해요. 지금까지 할당 안 한 것 중에 그 노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소스를 찾아. 그래서 찾은 소스에다가 그 다음 번호를 할당하고 걔를 지워. 그래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소스에 할당하면은 위상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상정렬을 이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스 노드를 찾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스 노드를 찾은 다음에 소스 노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소스 노드를 찾는 거는 우리가 쓰는
그래프를 표현한 방법이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소스 노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소스 노드를 제거하는 건 또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그 제거하는 일도 번거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인접 행렬에서는 소스 노드를 어떻게 찾냐? 소스 노드는 진출은 있는데 진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 정보를 보면 돼요. 이게 행이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정보고요. 열이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정보거든요. 그쵸? 행, 열. 그러면 열이 다 빵이네. 열이 다 빵이네는 소스 노드예요. 그쵸? 그럼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인접 리스트에서는 역 인접 리스트를 안 만들어 놨으면 찾기 힘듭니다. 역 인접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 역 인접 리스트에서 비인애, 인접한 애가 없는 애들이 그 빵인 애가 되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도 아까 A, B 그러면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된 그래프죠. 이게 그쵸? 어? 그러면 얘도 빵, 얘도 빵이잖아요. 그러면 A를 이렇게 제거하면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또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진행하면서 없애고 0으로 만들고 이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런 식이죠. 이게 그냥 인접 리스트고요. 역인접 리스트면 A는 B는 C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런 애들 중에 A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날리고 이걸 또 날려야 돼요. 번거롭잖아. 어쨌든 번거로워요. 못하는 건 아닌데 저걸 구현하기가 뭐야? 여기 핸드폰이지.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구현하기가 별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DFS를 응용해 보자. 그럼 DFS로 응용해 보면은 저 DFS는 소스를 찾기 쉽나요? 싱크를 찾기 쉽나요? DFS로 그래프를 탐색했어. 그러면은 소스를 찾기 쉬워요? 싱크를 찾기 쉬워요? 싱크를 찾기 쉽죠? 어떤 노드로 출발하나 얘는 계속 탐색하게 되는데 더 이상 탐색 못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노드가 뭐냐? 싱크예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하나 A에서 출발하나 B에서 출발하나 C에서 출발하나 출발시켜. 근데 더 이상 안 가. 그러면 그 노드는 뭐가 돼? 싱크가 돼요. 그럼 싱크를 가장 높은 번호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A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이게 방문한 순서가 애매한데 이게 어떤 순서로 방문했지? 일로 갑시다. 작은 노드부터 간다고 우리가 재기적으로
짰죠. 그러면 B 일로 가겠죠. 일로 가겠죠. 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6, 5, 4 할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오면서. 근데 여기로 오죠. 여기까지 오죠. 다시 백해서. 근데 아직 방문은 안 끝났으니까 일로 내려오죠.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다 모여요. 비즈니스도 될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B 비지티드, D 비지티드, F 비지티드 갈 데 없어. 그래서 그 비슷한 순서대로 6, 5, 4 하고 내려오면서 3, 2, 1.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DFS로 쭉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만난 애를 가장 큰 애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거꾸로 번호를 할당해 주면은 위상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그 DFS를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출발한 노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든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그림을 그립시다. A, B, C, D, E. 아까는 A부터 출발했잖아. A부터 출발하지 말고 C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 비지티드 되고 일로 내려오겠죠. D로 가겠죠. 비지티드 되고 내려와요. 그러면 얘는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총 6개 노드니까 여기서 6을 할당하는 거예요. 5, 4. 그 다음에 여기서 방문할 데가 남았죠. 1로 가요. 그럼 2로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여기는 비지티드니까. 그러면 여기에 3을 할당해요. 그러면 아까랑 번호가 틀렸나? 틀리지. 틀려도 위상정렬에서는 문제가 없는 순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문하고 나면 아직 비즈니스 안 한 애들이 있죠. 그러면 B부터 간다. 그럼 B에서는 내려갈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2. 그 다음에 얘. 거꾸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 2, 4, 3, 5, 6. 이상하네? 아유, 죄송합니다. 얘가 아직 방문 안 끝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아직 갈 데 있으니까 가고, 얘는 더 이상 못 가니까 이제 4. 그리고 올라와서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3. 이쪽 하면 1, 2. 얘로 하나, 얘로 하나. 그러니까 요 윗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그 연결 그래프 찾을 때도 0번부터 쭉 가면서 안 한 애들을 처리하잖아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을지 모르니까 어떤 노드에 출발하든 모든 노드에 대해서 위상정렬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얘가 1번인데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는 막 끊겨 있어. 그래서 일로는 안 가. 그럼 이렇게만 갔겠죠. 그러면 이쪽은 아직 얘에서 도달이 안 되니까 위상정렬에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아직 방문 안 했으면은 출발시키는 거예요. DFS로. 그리고 그 턴에서는 어떤 순서로 그 할당하냐면, 방문은 안 했지만 방문 안 한 애들 중에 그 서브 그래프로 쳤을 때 싱크를 가장 그 높은 값으로 할당하는 거. 아직까지 할당하지 않은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으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든 얘는 다 된다는 거예요. 위상정렬이.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DFS를 조금만 응용하면 되는데,
아까는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소스부터 작은 순서대로 할당하자는 거였는데 DFS를 활용하니까 작은 거부터 할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싱크부터 가서 싱크에게 가장 높은 값을 할당해가지고 거꾸로 할당하고 오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냐 이런 접근입니다. 그리고 항상 요 부분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를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 모든 노드들을 해보기 위해서 포문이 필요한 거고 포문에서 각 노드를 중심으로 DFS를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위상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뭐 이렇게 많냐, 내용이.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내가 실제 그려드린 거니까 그거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얘는 지금 재기적으로 짰잖아요. 그쵸? 재기적으로 짰어요. 그래서 재기적으로 짜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요 설명대로 되는데, 이 재기적으로 짠 요 알고리즘을 비재기적으로 짜보자 라는 거예요. 비재기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자, 똑같은 거를 저 그래프를 놓고 한번 스택을 써서 재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택을 써서 DFS 수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0을 몇 개야 노드가? 5개? 6개구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스택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스택에 0을 넣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비스티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0을 빼. 옆에다가 있어요. 0을 빼고 여기다가 높은 거부터 넣을게요. 뭐 상관없는데 2, 1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빼. 얘를 빼면 2에다가 3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3을 빼. 그러면 5가 돼요. 그리고 5를 빼. 근데 5를 뺐더니 뭐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5를 빼는 순간, 잠깐만. 아직 4는 방문 안 한 거죠? 그쵸? 2도 방문 안 했나?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5를 빼내는 순간 이 5로부터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5는 현재 우리가 탐색해서 싱크에 해당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싱크를 못 발견했으니까 얘 5를 6번으로 할당합시다. 위상정렬 1번부터 할당한 데서 6으로 할당을 해요. 그러면 여기 5 있고 6을 할당하고, 그러면은 원래대로면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거꾸로 올라오면서 내가 왔던 길로 3, 1 순으로 할당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3들은 이미 여기서 다 빠져나가 있고 없어요. 그리고 이 형태에서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건 2번을 처리하고요. 2번을 처리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4가 들어오겠죠. 그럼 4가 빠져나가면서 2가 남아요. 그럼 4에다가 5를 할당하고
2를 빠지면은 2에다 할당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 할당할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DFS만 싹 진행을 하면 싱크는 만날 수 있는데 그 싱크를 만난 순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싱크를 만난 순서를 기억해야 우리가 그 기억된 순서대로 번호를 할당해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빼고 다시 넣는 거예요. 한 번 뺀 다음에 뺀데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넣어요. 다시 넣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두 개를. 그러니까 뭘 구분하냐면 처음에 뺀 건지 두 번째로 빼는 건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DFS를 수행하기 위해서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빼내는 거는 그 위상정렬 번호를 할당하기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개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0을) 빼낼 때 여기서 처음에 0이 들어와서 0을 빼죠. 그러면 그 0이 음수가 아니에요. 음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를 다시 넣어. 그러니까 한 번 뺀 거는 한 번 넣었다가 한 번 뺄 때 이 처음 뺄 때에는 다시 넣습니다.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처리한 순서를. 그런데 예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두 번째로 들어간 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얘의 부호를 바꿔요. 근데 얘의 부호를 바꾸는데 0이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1로 넣으면 돼요. 1이면 마이너스 1, 2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까지 했냐면 출발이 0부터 돼 있어요. 0을 마이너스 해봤자 다시 0이죠.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1 넣고 2 넣고 2가 빠지면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그냥 이 똑같은 걸 따라가 보면 자 0 넣고 0 빼서 마이너스 1을 다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만나니까 1, 2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구나 얘는. 아까랑 거꾸로 가는 건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2를 빼면은 3, 4를 들어가야 되는데 3, 4를 넣기 전에 2를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4를 빼고 5를 넣어야 되는데 5를 넣기 전에 4에 그 4를 다시 넣은 거죠. 그 다음에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5를 빼고 다시 넣었는데 그럼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이제 스택톱에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6이 있으면 음수이면은 Q에 얘를 넣어요. 그러니까 Q가 있는데 이 Q는 무슨 Q냐면 번호를 할당할 순서 Q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5를 만나니까 얘를 거꾸로 하게 되면 4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3이 만나고 3을 빼고 3 빼고 여기 갈 필요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4를 넣고 마이너스 4를 빼면은 여기에 3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빼고 1이 남았는데 2를 빼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2는 언제 들어가?
여기가, 여기. 하여튼 마이너스가 헷갈려요. 3을 넣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이 2죠. 2 빼고, 이제 다 처리한 거고, 남는 게 1이 남으니까 1 뺐다가 들어가면 1, 0.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떠든 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짜겠어요? 그러니까 비재기적으로 잘라 그러면 이 DFS를 일반적으로 스택을 이용해서 수행하게 되면은 가장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스택에 넣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뭘 만난 거예요? 싱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알고리즘은 싱크를 만나면은 싱크에다가 현재 아직까지 할당되지 않은 가장 큰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싱크를 만나고 나서는 되돌아가야 돼요. 근데 재기 호출이면 자연스럽게 되돌아가는데 얘는 그 뒤돌아가는 걸 이미 비슷했기 때문에 스택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스택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뭐 사라지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라져 버렸을 경우에는 얘를 넣은 그 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스택에 넣었다가 한번 빼면은 버리는 건데 버리지 않고 스택에다가 걔를 다시 넣어요. 그래서 두 번째 뺄 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뺄 때. 그러면 첫 번째 넣을 때하고 두 번째 넣을 때의 차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원래는 그냥 그 양수 값을 넣는데 이번에는 양수가 아니라 걔를 음수로 바꿔서 넣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이용하지 않고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뭘까요? 그쵸. 저 비지티드 배열을 갖고도 판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을 때 비지티드를 true로 바꾸죠. 그쵸? 근데 저 카운터를 비지티드를 아까 말한 것처럼 0으로 초기한 다음에 넣을 때 1로 바꾸고 1로 바꾼 거를 한 번 더 넣을 때 2로 바꿔서 현재 비지티드가 2면 그치? 그러니까 넣고 무조건 넣는 거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나? 하여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자꾸 머리가 지금 회전이 잘 안 되는데 그 비지트 배열에 있는 정보를 갖고도 우리가 이게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만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일 때는 다시 넣고 두 번째일 때 완전히 빼고 완전히 빼면서 레이블링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위상정렬을 순서를 매겨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 뒤져보면 이제 우리가 비재기적으로 스택을 이용하는 이런 DFS를 응용할 때 두 번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음수로 바꾸는 거고 그 음수로 바꿔서 넣을 때 마이너스 x 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원래 x에 0이 있는 경우 0의 반대값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뭐 어떻게 해도 전달은 됐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잠깐 쉽시다. 이거 오늘 쉽게 못 나가겠네.